여러분은 1997년 12월의 그 차디찬 공기를 기억하십니까?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웠던 국가부도라는 네 글자. 하루아침에 평생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가장들, 서울역 광장에 신문지 한 장을 덮고 누워있던 아버지들의 뒷모습, 아이의 돌 반지까지 꺼내들고 나라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길게 줄을 섰던 어머니들의 붉은 눈시울. 우리는 그 모든 장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IMF 외환 위기. 그것은 단순한 경제 불황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뢰가 무너졌고 평생 직장이라는 신화가 산산조각 났으며 수백만 가정의 삶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 시절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깊고 잔혹한 경제적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리고 28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섰고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고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와 K 콘텐츠가 세계를 누비는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차게 자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그런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제의 공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출 금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가고 환율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급등락을 반복하며 성장률은 힘없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켤 때마다 위기, 불안, 침체라는 단어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제2의 외환 위기로 들어가는 초입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 속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 1997년과 비슷한 충격이 다시 온다면 그 파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을 덮치게 될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막연한 공포를 심어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현실을 차갑게 직시하고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환율의 급격한 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450원 돌파.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사람들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할까요? 환율은 한나라 경제의 체온계와 같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갑자기 40도를 넘으면 생명이 위태롭듯 한나라의 환율이 급격히 요동치면 그 나라 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환율이 급격히 폭등했던 시기는 단 3번뿐이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바로 지금입니다. 이 세 번의 공통점은 모두 전 세계 금융시장의 공포가 극단으로 치달았던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현재 세계는 킹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끌어올렸고 그 결과 전 세계 자금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듯 달러로의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 통화는 추풍낙엽처럼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 원화의 하락 속도가 유독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한국이 더 이상 안정적인 투자처가 아니라 빠져나와야 할 시장으로 비치기 시작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들의 생활비입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르며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 결과 장바구니 물가는 연쇄적으로 폭등하고 우리의 실질 소득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환율 1,450원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장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의 주범은 기업이었습니다. 무분별한 차입 경영과 방만한 기업 운영이 도미노 부도를 불러왔고 결국 국가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가오는 위기의 중심에는 기업이 아니라 가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초저금리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아니면 영원히 집 못 산다는 공포에 휩싸여 무서운 속도로 빚을 늘려왔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 빚으로 투자하는 비투가 일상이 되었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엄청난 자금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자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훌쩍 넘기며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 전체가 1년 안에 동안 벌어들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구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이 빚이 경제 전반에 연쇄 붕괴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는 줄어들고 소비가 줄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무너집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내수 기업이 타격을 받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고용이 줄어듭니다. 실업이 늘어나면 다시 대출 연체가 증가하고 결국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 이른바 부채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이 시작됩니다. 기업은 망해도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전체가 빚에 짓눌리는 상황에서는 국가도 손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계부채가 폭탄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부동산 PF와 금융 시스템의 균열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뇌관이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입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와 상가를 짓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막대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분양이 잘 되면 그 돈을 갚고 수익을 남깁니다. 하지만 분양이 막히는 순간 이 구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고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무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돈을 갚지 못하고 그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캐피털사, 증권사들이 연쇄적으로 부실에 빠지게 됩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단지 작은 전조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중견급 혹은 대형 건설사 한 곳이라도 무너지면 그 충격은 단숨에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위기는 단순한 부동산 불황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위기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수출 엔진의 고장입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과 기술뿐이었습니다. 그 기술력으로 제품을 만들어 달러를 벌어오고 그 달러로 다시 에너지를 사고 원자재를 사며 경제를 돌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수출 엔진이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대들보였던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술 경쟁 심화로 긴 침체의 터널에 들어섰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의 변화입니다. 과거 중국은 우리가 만든 부품과 중간재를 사가는 최대의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디스플레이, 조선, 철강, 심지어 반도체까지 중국의 기술 격차는 빠르게 좁혀졌고 가격 경쟁력은 이미 상대가 되지 않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대중국 무역 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완전히 돌아섰고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달러를 벌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경고 신호는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경제의 뿌리는 인구입니다. 일할 사람이 있어야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비할 사람이 있어야 시장이 돌아갑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일할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결국 한국 경제의 장기 잠재 성장률이 0%를 향해 수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숫자를 매우 냉정하게 봅니다. 10년 뒤, 20년 뒤 이 나라에서 돈을 쓸 소비자가 과연 남아있을까? 이 질문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들은 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여기까지 들으니 숨이 막히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1단계는 현금 확보가 곧 생존입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방어할 때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언제든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CMA, 파킹 통장, 단기 정기예금 등 유동성이 생명입니다. 자산시장이 폭락할 때 현금을 가진 사람은 헐값의 기회를 잡고 현금이 없는 사람은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2단계는 빚 다이어트인데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리 시대의 빚은 더 이상 레버리지가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폭발하는 폭탄입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속도가 내가 버는 속도보다 빨라지는 순간 게임은 이미 기울기 시작한 거죠.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겨우 감당할 만해 보여도 기준금리가 한두 번만 더 오르면 이자는 상상 이상으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빚 다이어트입니다. 가장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리스트를 뽑아 마치 지방 태우듯 하나씩 잘라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 이자보다 더 벌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대출 금리가 6에서 7%인 시대에 매년 그 이상 수익을 확실하게 낼 수 있는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 행위는 연 7에서 8% 수익을 내는 무위험 투자와 같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은 언제든 가격이 출렁이지만 줄어든 대출 원금과 이자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거세질수록 몸집이 가벼운 사람이 먼저 살아남습니다. 위기 앞에서 버틸 힘을 기르는 것, 그 시작은 바로 빚을 줄이는 일입니다. 3단계는 달러 자산으로 통화 분산, 내 자산의 안전벨트를 채워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이 모두 원화로만 묶여 있다면 그것은 분산 투자가 아니라 한 방향의 모든 것을 건 위험한 집중 투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바로 원화의 가치입니다. 환율이 급등한다는 것은 같은 돈을 쥐고 있어도 내 구매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필요한 전략이 바로 달러 자산으로의 통화 분산입니다. 달러 예금, 미국 국채 ETF, 달러 기반 자산을 조금씩이라도 보유하는 것은 환율로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보험입니다. 집이 불날 것을 기대하고 화재보험에 드는 사람이 없듯 한국 경제가 반드시 무너지길 바라서 달러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모를 위기 속에서 내 자산이 한순간에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안전벨트를 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칠수록 원화는 약해지고 달러는 강해지는 구조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달러를 보유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 경제의 변동성으로부터 내 가족의 자산 일부를 다른 통화의 땅으로 옮겨 심는 일입니다. 지금은 수익보다 생존과 방어가 먼저인 시기입니다. 4단계는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위기 속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주식도 부동산도 아닌 바로 일자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비용 절감 수단은 언제나 인력 감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충성스럽게 일해도 아무리 오래 근무했어도 위기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하나에 내 생존을 100% 맡기는 전략은 지금 시대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회사가 흔들려도 나는 밖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의 시장 가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회사 밖에서도 통하는 실무 능력을 쌓고 언제든 다른 선택지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은 반토막 날 수 있고 집값은 폭락할 수 있으며 통장 잔고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경험, 기술은 누구도 강제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것은 금도 달러도 아닌 바로 능력 있는 나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자기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5단계는 경제 공부는 생존 기술입니다. 모르면 휩쓸리고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무서운 이유는 돈이 줄어들어서만이 아닙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서 더 두려운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금리, 환율, 물가, 재정 적자, 긴축이라는 말이 쏟아지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막연한 공포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경제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 되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내 대출 이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환율이 뛰면 내 생활비와 자산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정부 정책 하나가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를 공부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무엇 때문에 위험해지는지만이라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입니다. 공부한 사람은 공포 속에서도 방향을 봅니다. 남들이 지금은 끝났다고 외칠 때도 무엇이 과장이고 무엇이 진짜 위기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르는 사람은 소문에 휘둘리고 군중 심리에 떠밀려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경제를 공부하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무기를 갖추는 일입니다. 6단계는 멘탈이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위기 앞에서 무너지느냐 버티느냐를 가르는 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숫자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심리의 전쟁입니다. 차트와 지표보다 더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공포, 불안, 패닉 같은 감정입니다. 자산이 무너질 때 진짜 위기는 통장이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공포에 휩쓸리면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가장 나쁜 타이밍에 던지고 가장 비싼 타이밍에 다시 뛰어듭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돈을 잃는 사람 대부분은 시장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게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냉정을 유지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내던질 때 이들은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고 숫자를 다시 계산하고 기회가 오는 자리를 기다립니다. 지금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시기인가, 아니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시기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멘탈에서 나옵니다. 멘탈 관리는 강해지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되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하는 일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지는 비관적인 뉴스, 주변 사람들의 한숨과 불안한 말들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경제 위기에서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는 방파제는 결국 숫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997년 겨울, 우리는 장롱 속 금을 꺼내며 서로의 손을 붙잡고 그 차가운 터널을 건너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강했던 것이 아니라 견뎠기 때문에 강해진 것입니다. 이번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한 낙관도 근거 없는 비관도 모두 독입니다. 오직 냉정한 현실 인식과 치열한 준비만이 우리의 자산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가계부를 펼쳐놓고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 옵니다. 그러나 그 새벽은 깨어있는 자에게만 열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자산이 이 거대한 파도를 무사히 건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